폭풍 뒤 해녀 순덕이 거센 파도 속에서 여인을 끌어올린다. 쓰러진 여인의 팔목에서 낡은 은팔찌가 빛난다. 이건 20살 생일날 내가 채워준 그 팔찌. 순덕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숨죽인 채 떨린다. 바다는 모든 비밀을 드러내듯 묵직한 파도를 내리친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새벽 5시. 바다는 아직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순덕에게는 이미 하루가 시작된 시간이었죠.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덕의 몸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바다와 함께해온 삶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순덕은 물질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며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태왁과 비창, 그리고 전복을 담을 그물망까지. 모든 게 익숙한 일상의 일부였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회원을 봤거든요. 20살 그때 모습 그대로 은팔찌를 차고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다로 나가는 길, 순덕의 마음속엔 언제나 같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바다야,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게. 그리고 혜원이를 부탁해. 말끝을 흐리며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대학 입학을 앞둔 딸 혜원이 사라진 그날.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치 바다에 삼켜진 것처럼 사라져버린 그 아이. 그날도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혜원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러 제주시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해주겠다는 순덕의 말을 손살에 치며 거절했던 혜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그때 혜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설레는 표정으로 집을 나서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죠. 바다 한가운데 도착한 순덕은 웨트슈트를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찬 바닷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죠. 이것이 순덕에게 바다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차가운 위안이었죠. 물속 깊이 잠수하며 순덕은 전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바라본 바다는 신비로웠습니다. 햇살이 물결을 통해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무늬들, 그 사이로 헤엄치는 물고기들. 하지만 순덕의 눈에는 오직 전복만 보였죠. 바위 틈 사이로 숨어있는 전복들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혜원도 어딘가 이렇게 숨어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조용히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혜원아, 엄마가 오늘도 전복을 따고 있다. 내가 좋아하던 큰 전복 말이야. 기억나니? 어릴 때 엄마가 따온 전복으로 미역국 끓여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물속에서조차 순덕의 입술은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혜원을 향한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죠. 전복을 하나 딸 때마다, 바위를 하나 뒤질 때마다 순덕은 혜원을 떠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순덕은 쉬지 않고 물질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해녀들이 나이를 걱정하며 말릴 때마다 순덕은 같은 대답을 했죠. 아직 멀쩡한데 뭐. 혜원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해야지. 물질을 마친 순덕은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물망 안에는 제법 큰 전복들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특히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그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항구에서 만난 동료 해녀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덕 언니, 오늘 수학이 좋네. 그러게. 이 나이에도 우리보다 더 잘 따네. 체력이 대단해. 비결이 뭐야?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 기다리는 마음이 비결인가 봐. 그 말을 들은 해녀들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순덕의 사연을 알고 있었거든요. 20해 전부터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순덕의 마음을. 순덕 언니, 그래도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게 되나? 확실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포기 못해. 순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때로는 고집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아무도 순덕을 탓할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전복을 손질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큰 전복 몇 개는 시장에 내다 팔고 작은 것들은 혜원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는데 쓸 생각이었죠. 혜원아, 엄마가 또 미역국 끓였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그 맛으로. 빈집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순덕은 맞은편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원이 앉아서 엄마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자리를. 저녁을 마친 순덕은 조그만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혜원의 20살 생일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순덕은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혜원아, 엄마는 오늘도 바다에 다녀왔다. 전복도 많이 잡았어. 내가 좋아하던 그 큰 전복 말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순덕은 딸의 사진 속 손목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20살 생일 선물로 채워준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죠. 작은 조개 껍데기 모양의 장식이 달린 세상에서 하나뿐인 팔찌였습니다. 이 팔찌처럼 내가 바다에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혜원아? 너는 그때 뭐라고 했지? 순덕은 사진 속 팔찌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의 혜원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생히 기억났죠. 엄마, 이 팔찌 정말 예뻐요. 조개 껍데기 모양이 바다 같아요. 평생 끼고 살 거예요. 그때 혜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끼고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선가 아직도 그 팔찌를 끼고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며 순덕은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죠. 그 길 저편 어딘가에 혜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걸까요? 바다야, 제발 내 딸을 돌려다오. 20해를 기다렸어. 하지만 더 기다릴 수도 있어.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적을 보여줘. 순덕의 간절한 기도가 밤바다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순덕은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혜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흘 후 제주 앞바다에는 예상치 못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폭풍이었죠. 바람은 시속 80km를 넘나들었고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덕도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바다에 나갈 수도 없었고 혹시나 바다에 있던 어선들이 무사할지 걱정이 앞섰죠. 이런 폭풍은 처음 보네. 바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순덕은 혜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바다가 무언가를 토해내려는 것 같은 기세였거든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폭풍 뒤의 바다는 어떤 상태일지, 전복들이 무사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전날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순덕은 배를 저어가며 바다 상태를 살폈습니다. 물색도 평소와 달라 보였고 물결의 움직임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죠. 마치 바다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물질하던 지점에 도착한 순덕은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폭풍의 영향으로 바닷속 지형이 조금 바뀐 것 같았지만 다행히 전복들은 무사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질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순덕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바위 뒤쪽에서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폭풍에 휩쓸려온 해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지? 순덕은 서둘러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여인이었죠. 순덕은 깜짝 놀라 급히 여인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 순덕은 온 힘을 다해 여인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인은 4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아직 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정확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순덕은 여인의 등을 두드리며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인은 물을 토해내며 의식을 되찾는 듯 했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순덕의 눈에 여인의 손목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은팔찌가 차여 있었는데 그 팔찌를 본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 팔찌는 분명히 혜원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 모양의 장식이 달린 세상에서 하나뿐인 은팔찌였죠. 순덕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팔찌를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한 팔찌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혜원이 차고 나간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조개 껍데기의 모양, 은빛의 색깔, 심지어 작은 흠집까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덕은 급히 배를 돌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인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이 놀라운 상황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제발 살아있어줘. 순덕은 배를 몰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혹시 혜원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마음은 급했지만 배는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순덕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여인을 마을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보건소 의사는 여인의 상태를 검진한 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바다에 빠져 있던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도 곧 돌아올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덕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인의 손목에 차여 있던 그 팔찌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덕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주도 서귀포 마을이에요. 제가 바다에서 구해드렸어요. 순덕의 말을 들은 여인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저는 누구죠?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손목의 팔찌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서는 것 같았죠. 이 팔찌, 왜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순덕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여인이 혜원일까? 나이도 딱 맞는 것 같았거든요. 혜원이도 지금 40살일 텐데 이 여인은 딱 그 나이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름이라든지 어디서 왔는지라든지. 순덕의 간절한 질문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이상하게 이곳이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20해 만에 딸이 돌아온 걸까요? 보건소에서 나온 순덕은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은 지연이라는 이름만 가까스로 기억해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순덕은 지연을 빈방에 재워주며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지연 씨, 몸은 좀 어때요? 아픈 곳은 없고요? 괜찮아요. 다만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당분간 여기 있어도 될까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요. 순덕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순덕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혹시 자신의 딸 혜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순덕은 지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 혜원과 닮은 얼굴 윤곽,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팔찌. 모든 것이 너무나 우연치고는 신기했죠. 지연 씨, 혹시 이 음식 드셔본 적 있나요? 순덕은 전복 미역국을 끓여 지연 앞에 내놓았습니다. 혜원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지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맛이 너무 익숙해요. 마치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것 같은. 순덕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혜원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처음 전복 미역국을 끓여줬을 때 엄마, 이 맛 너무 좋아요. 평생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아들 영수였죠. 45살의 영수는 제주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끔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영수는 거실에 들어서다가 지연을 발견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낯선 여인이 자신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영수야. 이분은 지연 씨라고 해. 내가 바다에서 구해드린 분이야. 순덕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지연의 손목에 차인 팔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고 영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영수는 지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 예정인가요? 영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 씨는 기억을 잃으셨어. 당분간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기억을 잃었다고요? 영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기억 상실이라니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순덕은 지연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혜원의 방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연이 그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요. 마치 제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 순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혜원이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글쎄요. 희미하게나마.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던 기억이. 지연은 머리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지만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혜원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팔찌도 똑같고 음식 취향까지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영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야, 지연 씨가 혹시 설마 혜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영수는 어머니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생각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혜원이는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 여자는 그냥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영수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팔찌를 봤어. 혜원이가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야. 팔찌요? 비슷한 팔찌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영수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제발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영수야. 순덕은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20년간 기다려온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지연이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영수와 순덕의 대화를 어느 정도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저 그냥 가겠어요. 지연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덕은 급히 지연을 말렸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 정체가 궁금해요. 저 혼자서라도 기억을 찾아보겠어요. 지연의 결연한 표정을 본 순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혜원이라면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지연 씨,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기억을 찾아봐요. 순덕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하지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요.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 자신의 딸 혜원일 거라는 확신이 말입니다. 지연이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순덕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연은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려 노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파요. 순덕이 급히 달려가 지연을 부축했을 때 지연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둠, 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지연 씨, 괜찮아요? 무슨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무슨 소리였는데요? 넌 이제 내 딸이다. 이름도 새로 지어줄 거야. 강혜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다. 지연의 말을 들은 순덕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혜원이라는 이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 이름이었거든요. 지연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강혜원. 제 이름이 강혜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그 이름을 빼앗았어요. 순덕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이 돌아온 것이었죠. 혜원아, 내 딸 혜원아. 순덕은 지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완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저 정말 혜원인가요? 당신의 딸인가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야. 순덕은 혜원의 손을 잡고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20년간 그대로 보존해온 혜원의 방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방 안에는 혜원의 고등학교 사진, 대학 입학 통지서, 그리고 어릴 때 쓰던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방 안을 둘러보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죠. 이 곰인형, 중학교 때 엄마가 사주신 거죠? 맞아, 혜원아. 기억나니? 그리고 이 책상에서 매일 공부했었어요. 대학에 가겠다고 열심히. 혜원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무서운 기억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혜원은 순덕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큰 저택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죠.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혜원이를 그렇게 했어? 최영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였는데 자신에게 딸이 없어서 저를 딸로 삼겠다고 했어요. 순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남의 딸을 빼앗아 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고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했어요. 처음엔 도망치려고 했지만 저택은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었어요. 혜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영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엄마, 정말 그 여자가 혜원이라고 믿어요? 영수야, 내가 직접 들었잖아. 강혜원이라는 이름도 기억해냈고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요즘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영수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혜원이가 사라진 사건은 당시 꽤 큰 화제였거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영수야, 그럼 팔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혜원이가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를. 팔찌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혜원이 돌아왔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언니가 또 속고 있는 거 아냐?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그때도 혜원이라고 우기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기꾼일 거야. 순덕 언니 집에 돈이 좀 있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혜원이가 돌아온 거다. 순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설령 온 세상이 반대해도 혜원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은 더욱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기억하는 그 저택, 정확한 위치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최영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 사람은 큰 건설회사 회장이었어요. 부와 권력을 모든 걸 가졌지만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했죠. 그래서 저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혜원의 말을 들은 순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혜원이를 20년 동안.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고통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혜원이 기억을 되찾은 지 며칠 후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귀포 앞바다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었죠. 개발업체는 서울의 유명한 대기업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보상금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체 시찰단이 마을에 내려온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찰단을 이끄는 회장이 바로 최영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개발로 마을이 크게 발전할 겁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영도는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최영도가 마을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순덕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나오는 혜원과 마주쳤죠. 최영도는 혜원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여기 왜? 혜원도 최영도를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가둬둔 그 남자였거든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지연아,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며칠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최영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키워온 딸이 이곳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순덕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죠. 혜원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사람이 저를 데려간. 순덕은 최영도를 노려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혜원이를 납치한 그 사람이군요. 납치라니 무슨 말씀을. 최영도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내 딸입니다. 20년 전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를 내가 걷어서 키운 것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혜원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이 20살 때 납치해 간 거잖아요.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도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런 곳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날 저녁 최영도는 순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걸 받으세요. 5억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를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면 드리는 돈입니다. 추가로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순덕은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돈으로 내 딸을 사겠다고요? 미쳤군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는 이미 제 딸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딸이에요. 최영도는 각종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입양신고서, 호적등본, 심지어 지연 명의의 재산증명서까지 있었죠. 이 모든 게 가짜잖아요. 혜원이를 속여서 만든 거잖아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최영도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가짜라고 증명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때 혜원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맞아.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요.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당신이 저를 구해줬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제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약을 먹였어요.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을 계속. 혜원의 증언을 들은 순덕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20살짜리 아이에게. 최영도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여기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죠. 행복했다고요? 자유도 없이 진짜 가족도 모른 채 살았는데 자유라는 게 뭡니까?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진짜 자유 아닌가요? 최영도의 논리에 혜원은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20년을 잃었어요. 엄마와 함께할 시간을, 진짜 제 인생을 빼앗겼다고요. 하지만 최영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죠. 지연아, 현실을 봐라.
너는 이미 최지연으로 20년을 살았어. 사회보장번호도 학력도 모든 게 최지연이야. 강혜원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머니, 이 마을 개발권 말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영도는 순덕과 혜원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말이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지연이를 다시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이 마을에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최영도는 협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순덕과 혜원은 절망에 빠졌죠. 엄마, 어떻게 해요? 정말 저 때문에 마을이 피해를 받으면. 혜원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순덕도 막막했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재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혜원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그 저택에 있을 때 비밀 공간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 사진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 저처럼 어린 나이에 사라진 여자들 사진들이었어요. 최영도가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납치했을지도 몰라요. 이 새로운 정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죠. 최영도가 협박을 하고 간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리조트 개발 담당자들이 순덕의 집 주변을 계속 맴돌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순덕 할머니, 개발에 협조해 주시면 다른 집보다 보상금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대하시면 개발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담당자들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순덕 언니, 정말 개발이 취소되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순덕을 동정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순덕은 혜원을 데리고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발 들어주세요. 혜원이는 정말 제 딸이에요. 20년 전에 납치당한 제 딸이라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순덕 언니, 증거가 있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 팔찌 하나로는 부족해. 요즘 세상에 똑같은 거 만들기도 쉽고, 그 여자가 정말 혜원이라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20년 동안 뭐 했다고? 사람들의 의심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은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혜원이가 겪은 일을 들어보시면. 그때 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강혜원입니다. 20년 전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가던 중 납치당했어요.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영도에게 납치당한 후 겪었던 일들,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물, 그리고 지연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20년간의 고통을 말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왜 도망치지 않았어?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할 기회가 없었다고?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냐? 혜원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죠.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혜원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죠. 이 흉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10살 때 바닷가에서 놀다가 바위에 긁혀서 생긴 거예요.
마을의 김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다. 맞아. 혜원이가 울면서 집에 왔던 게 기억나네. 그때 순덕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이 흉터는 의료 기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어릴 때 마을 보건소에서 치료받았거든요. 김할아버지의 증언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죠. 흉터야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그때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며칠간 서울에 다녀온 영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엄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영수는 최영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영도라는 사람, 정말로 대기업 회장이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입양 사기 의혹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차례 비슷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평생 후계자 문제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영수의 조사 결과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그때 혜원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그 저택에서 다른 여자들 사진을 봤어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사라진 여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아마 최영도가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납치했다는 뜻이야? 순덕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진들 중에는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실종자도 있었거든요. 이 새로운 정보에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말 혜원이가 맞는 건가? 이런, 순덕 언니가 20년간 기다린 게 헛된 게 아니었네. 그 악질놈이 우리 마을 아이를 납치해 갔다니. 사람들의 분노가 최영도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최영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할머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연이를 보내주세요. 안 보냅니다. 혜원이는 제 딸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영도는 손짓을 했고 그의 부하들이 혜원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안 돼. 놔줘. 혜원이 저항했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순덕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을에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간다고?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영도의 부하들을 막아서며 혜원을 보호했죠. 여러분,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가족 문제가 아니라 납치야. 경찰 불러. 마을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최영도는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욱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최영도가 떠난 후 순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야, 순덕 언니. 우리가 혜원이를 지켜야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영도의 권력과 돈을 상대로 한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영도와의 대립이 격화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 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마을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덕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혜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원도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죠. 엄마,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 혜원아.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한편 최영도는 비싼 양복을 입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최영도 피고인의 불법 감금 및 신분도용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영도는 20년 전 당시 20세였던 피해자 강혜원을 납치하여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을 조작하여 최지연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게 강요했습니다. 최영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지연을 합법적으로 입양한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변호사는 각종 입양 서류와 호적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강혜원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제주도에서 성장한 기록이 명확히 있습니다. 순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낳은 딸입니다. 20년 전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가던 중 사라졌어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혜원의 어린 시절 사진들, 의료 기록, 그리고 학교 기록까지 모든 것을 제시했죠. 이 흉터를 보세요. 혜원이가 10살 때 다친 상처입니다. 마을 보건소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마을 의사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치료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영도의 변호사는 여전히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외모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혜원이 증인석에 섰죠. 저는 강혜원입니다. 20년 전 최영도에게 납치당했어요. 혜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러 제주시로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서울 외곽의 큰 저택이었어요. 혜원의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저택의 구조, 방의 위치, 심지어 가구 배치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최영도는 제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라고 했죠. 그리고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을 계속 먹였어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택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고 감시도 철저했거든요. 최영도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라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최영도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혜원이 최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나요? 자유를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정체성을 빼앗은 게 사랑인가요? 저는 20년간 진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어요. 진짜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어야 했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저택에서 발견된 다른 실종자들의 사진입니다. 최영도가 강혜원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죠. 최영도의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재판장님, 이 사진들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검사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은팔찌를 보십시오. 검사는 혜원이 차고 있던 은팔찌를 제시했습니다. 이 팔찌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20살 생일에 선물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제작품이죠. 순덕이 다시 증인석에 서서 팔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한 팔찌입니다. 조개 껍데기 모양 장식, 작은 흠집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금은방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제작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영도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변호사들도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마지막으로 순덕이 최종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가 제 딸 혜원입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바다에 나가며 기도했어요. 바다야, 내 딸을 돌려달라고.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순덕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영도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20년간의 불법 감금, 신분 조작, 그리고 다수의 유사범죄 혐의까지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순덕과 혜원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혜원아,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네, 엄마. 이제 진짜 집으로 갑시다. 최영도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제주 바닷가는 평온했습니다. 순덕과 혜원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이 바다가 저를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보냈네요. 혜원은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 바다였지만 어제 본 것처럼 친숙했죠. 바다는 원래 그런 거야. 때로는 빼앗아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준다고. 순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고통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 저도 해녀가 되고 싶어요. 혜원의 말에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혜원아, 뭔 소리야? 넌 대학도 나왔고 서울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2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혜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의지가 담겨 있었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순덕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거든요. 해녀 일이 쉽지 않아. 바다는 때론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될 거예요. 천천히 배우면서요. 그날부터 혜원의 해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20년 만에 하는 수영이었지만 어릴 때 익힌 감각이 금세 돌아왔습니다. 숨참기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무리하면 안 돼. 순덕은 딸에게 바다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물의 흐름 읽는 법, 안전한 잠수 방법, 전복과 해조류 구별하는 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죠. 한 달 후, 혜원은 드디어 첫 물질에 나섰습니다. 어설프긴 했지만 작은 전복 몇 개를 따올 수 있었죠. 엄마, 해냈어요. 정말 신나요. 물 밖으로 올라온 혜원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죠. 잘했어, 혜원아. 우리 딸이 정말 해녀가 됐네. 순덕도 딸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영도의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무엇보다 혜원이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을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순떡 언니 정말 대단해.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혜원이도 참 용감하더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내다니.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에 순덕과 혜원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수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혜원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혜원아, 미안했어. 처음에 의심해서. 괜찮아, 영수 오빠. 당연한 반응이었어.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남매는 2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떡과 혜원은 함께 미역국을 끓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원아, 후회하지 않니? 서울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전혀요. 그건 제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이 진짜 제 삶이에요. 혜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왜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응? 모성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 이해해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사랑이죠.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석 달 후 혜원은 이제 제법 능숙한 해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과 함께 바다에 나가 전복을 따고 마을 시장에서 팔기도 했죠. 오늘은 수확이 많네. 엄마, 이 큰 전복은 우리가 먹어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오늘 저녁에 미역국 끓여 먹자.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혜원은 순덕에게 편지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그것은 최영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죠. 지연아, 아니 혜원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 인생을 망친 것을 용서해줘. 혜원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순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혜원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을 놓아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혜원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마음의 짐을 조금씩 놓아가고 있었죠. 해가 지는 저녁, 순덕과 혜원은 다시 바닷가에 섰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2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혜원아, 엄마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죠. 바다야, 고마워. 내 딸을 돌려줘서. 순덕의 감사 인사가 저녁 바다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이제 순덕과 혜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녀는 함께 바다에서 일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 나갈 것입니다. 바다가 그들에게 준 두 번째 기회, 그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